여기까지 가시면 비트코인. 비트코인 아시는 분? 그래? 나머지는 들어본 적도 없어? 들어는 봤죠. 정보보호 시간인데 비트코인 얘기도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비트코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해가지고 13번째 노트까지 올려놨어요. 그리고 교재도 13번째 노트까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은 13번째 노트도 다운받아서 읽어보세요. 네. 필요하면 내 방에 오면 내가 강의해줄게. 자, 비트코인. 그래서 비트코인은 실제로 현재 통용되고 있는 암호 기술을 사용하는 전자화폐입니다. 제가 박사학위로 어떤 분야의 논문을 쓴지 아시는 분? 몰라? 제가 전자화폐로 박사학위 논문 썼어요. 이것만 보면 배가 무지 아프고 열 무지 나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충분히 내가 연구할 때 생각해낼 수 있는 거였는데 참 아쉽습니다. 내가 이런 아이디어로 박사학위 논문 썼으면 여기 안 있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자화폐, 일반 화폐와 동일한 특징을 가진 전자화폐를 만들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했어요. 일반 화폐와 동일한 특징을 가지는 전자화폐를 암호 기술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을까? 그럼 일반 화폐, 실무화폐의 중요 특징은 뭐냐면 위조하기가 힘듭니다. 휴대가 가능해요. 그리고 익명성이 보장이 되고요. 양도할 수 있고 분할할 수가 있고 오프라인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분할한다는 거는 약간 조금 그렇죠. 10,000원짜리에 반 잘라서 줄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제 나눌 수는 있는 거잖아요. 10,000원을 5,000원짜리로 나눌 수는 있죠. 오프라인 지불 방식이라는 것은 어떤 상점을 가거나 또는 다른 사용자한테 양도할 때 뭔가 기관의 도움을 안 받아도 되죠. 근데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지불할 때 늘 서버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걸 카드를 긁으면 날아가서 해줘라 말아라 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도 만족시키기가 어려운데 전자화폐는 디지털화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디지털화가 되면 원래 없었던 문제들이 또 나타나요. 그래서 그 문제 중에 가장 큰 게 이중사용 문제입니다. 전자화폐도 무슨 디지털 값이죠. 그 값을 내가 여러 번 쓸 수가 있잖아. 그럼 그 여러 번 쓰는 것을 어떻게 막는 건가? 막을 수 있을까? 이게 대단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전자화폐에서. 온라인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그림을 제대로 안 그려놨는데 온라인 방식은 제가 은행에 가서 전자화폐를 인출해요. 그 다음에 저는 상점에 가서 내 전자화폐를 써요. 그럼 전자화폐를 쓰면 상점은 그 전자화폐를 받은 다음에 바로 물건을 안 줘. 온라인 방식에서는 상점은 그 전자화폐를 누구한테 줘요? 발행기관한테 넘깁니다. 그래서 발행기관에게 이런 전자화폐를 받았는데 내가 이거를 받아도 되냐? 은행에서 나한테 돈으로 바꿔줄 것이냐 아닐 거냐 물어봅니다. 그럼 은행은 오케이 하면은 전자화폐가 10,000원짜리면 10,000원을 그 상점에 입금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10,000원을 전자화폐를 뽑을 때 내 통장에서 10,000원이 빠져나가는 거죠. 빠져나가고 내가 전자화폐를 쓰면 상점에 쓰면 상점이 그 전자화폐를 은행에 입금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지불이 이루어질 시점에서 하게 돼요.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은 받을 때는 은행에 안 가. 그러면 상점은 그걸 모아놔요.
모아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은행에 토스해요. 그럼 은행은 이 전자화폐의 유효성을 보고 금액을 입금시켜 줍니다. 그러면 온라인 방식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온라인 방식에서는 그러면 이중 사용은 어떻게 탐지할 수 있을까요? 모든 전자화폐에는 일련 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발행기관은 예전에 어떤 일련 번호의 전자화폐가 들어왔으면 그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똑같은 또 전자화폐가 들어오면 걔를 받을까 말까? 안 받겠죠. 그렇죠? 한 번 사용된 화폐는 그 일련 번호는 더 이상 못 쓰게 막아버립니다. 그럼 그 이중 사용을 누가 탐지해요? 발행기관이 하는 거죠. 그리고 발행기관이 이중 사용 탐지를 온라인 상태에서 사람이 줄 때 그때 하는 거예요. 근데 오프라인 방식에서도 똑같아요. 오프라인 방식은 나중에 그 지불이 이루어질 때 아니라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하게 되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게 이중 사용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까? 상점에 물을 수는 없고 그 발급받은 고객한테 묻게 돼요. 어떻게 묻게 되냐면 어떤 오프라인 화폐에서는 발급받은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장치를. 그러니까 김상진이 발급받으면 김상진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는 것은 이중 사용도 누구만 할 수 있어? 김상진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중 사용을 하게 되면 그 값들을 활용하면은 뭐가 되냐면 김상진이라는 신원이 밝혀지게 돼요. 디자인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쓰면 그 2번 쓴 거를 가지고 사용자의 신원이 드러나게끔 장치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김상진은 어떻게 할까요? 이중 사용을 안 하겠죠. 할 수 있어도 하면은 걸리는데 하면 걸리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중 사용은 누가 디텍트해요? 언제 디텍트해? 나중에 하는데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요? 발급받은 그 고객, 인출자한테 묻는 거예요. 은닉서명을 가지고 좀 전에 배운 은닉서명을 가지고 전자화폐를 한번 간단히 만들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만들 수 있냐? 보통의 제가 연구한 것도 그렇고 보통의 전자화폐들은 동전 방식이에요. 동전 방식. 그러니까 전자화폐 하나가 있으면 얘는 딱 정해진 액면가가 있는 거예요. 100원짜리, 1000원짜리, 500원짜리 이렇게 액면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액면가를 이렇게 나타나기 위해서 각각마다 다른 서명키를 쓴다고 가정합시다. 357이라는데 서명키가 달라. 즉 뭐야 되냐면 RS의 은닉 서명을 사용해서 발급받는데 시리얼 넘버를 얘가 생성을 해서 은닉해서 줘요. 그러면 얘가 100원짜리를 인출하고 싶다. 그러면 요 D가 뭐에 해당될까? 100원에 해당되는 개인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키로 서명을 해서 줘요. 그러면 얘가 그 랜덤한 요소를 없애고 나면 요 SN이라고 하는 일련 번호의 동전을 누가 발급받았는지 은행은 알 수 있을까? 모를까?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 사용자가 발급받을 수가 있으니까. 물론 그 중에 한 사용자는 저 사람이겠지만 100원짜리를 발급받은 사람이 1000명 있으면 1000명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언제 발급받는지 모르고 그래서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액면가들을. 그리고 이 경우에는 내가 100원짜리 2개를 갖고 있어요. 100원짜리 2개를. 그럼 100원짜리 2개를 갖고 있으면 150원짜리 물건을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살 수 없습니다. 거스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특히 오프라인에서는 거스름을 만들 수가 없어요. 상점이 새로운 전자화폐를 못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이라는 건 고객과 상점 간에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이 동전 방식에서는 지불을 하려고 그러면 정확하게 금액을 맞춰서 지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학 때 연구했던 거는 거스름을 만들 수 있는 전자화폐를 나름대로 연구를 했었습니다. 창피해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닉 서명 가지고는 이제 블라인드 시그니처 가지고 고객이 어떤 동전을 인출해 갔는지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 동전 방식. 그래서 지불할 때는 이런 식으로 동전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동전이 이중 사용이 안 되어 있으면 상점한테 입금을 해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전자화폐를 기존에 제가 박사과정 때, 석박사 때 연구할 때는 이런 식의 전자화폐들을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비트코인이라는 게 2009년도에 나왔는데 이 비트코인은 자체 강화 방식입니다. 자체화폐를 독립적으로 발행하는 신뢰기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방식입니다. 지불할 때 신뢰 서버에 대한 도움이 없이 당사자들 간에 비트코인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둘 간에만 주고받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거래 내역이 전체 네트워크로 공개돼야 돼요. 전체 네트워크로 공개돼야 되겠고 공개된 내용이 확정이 될 때까지는 조그만 시간이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딱 주고 나면 제가 이 돈은 내 돈이 되는구나 라고 신뢰할 수가 없어요. 좀 더 시간이 흘러야지만 그것을 안심하고 내 돈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양도가 가능하고 분할 및 통합이 가능하고 익명 지불이 가능하고요.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첨삭만 가능한 거래 기록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에요. 블록체인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요즘 매스컴에서.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보안 기술을 하면 블록체인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떠들고 있는데 저는 뭐 그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블록체인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설명하기 전에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기코인이라는 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한기코인. 그래서 가상의 코인인데요. 비트코인하고 비슷하게 동작하는 전자화폐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규칙. 총장만 코인을 만들 수 있다. 오케이? 원래 제 이름 썼다가 좀 그래서. 총장만 만들 수 있다. 코인의 소유자는 다른 사람에게 코인을 양도할 수가 있다. 모든 거래는 전체 공개되어야 된다. 이게 규칙이에요. 이 세 가지 규칙만 가지고 이제 코인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모든 참여자들은 공개키 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공개키를 확보해야 된다. 익명성 때문에 인증서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공개키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기 코인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헤더와 입력과 출력 그리고 서명으로 구성이 돼요. 자, 어떻게 되어 있냐? 헤더에는 타입, 생성, 지불 두 가지 타입만 있다 그래요. 생성한 거랑 새롭게 만든 게 있을 수 있고 지금 계속 지불이 돼서 양도돼 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생성. 그리고 지금 인에는 하나, 아웃에 하나 있는데 그거의 개수예요. 그 밖에 필요한 정보를 헤드에다 넣는다고 생각합시다. 생성한 거니까 이전 거래는 없죠. 그래서 널이고요. 아웃에는 금액 100원이고 이 100원은 누구 거예요? KS 거예요. S가 누구예요? 총장. 총장이 만들었으니까 최초의 코인은 누구 거가 돼요? 총장 것이 돼요. 그리고 이거를 총장만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총장이 서명해 놓습니다. 자, 요 키가 없으면 이 코인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암호 기술 써서 못 만들게 막아놨습니다. 자, 그러면
총장이 이거를 김상지한테 양도하고 싶다. 100원을. 내가 100원 총장이 만들 수 있으니까 총장한테 가서 100원만 줘 주세요. 그러면 총장이 지불, 이런 거래를 만들어서 저한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T2, 수취인이 A예요. A가 김상진이라고 하면 100원이 A한테 간 겁니다. 원래 T1을 따라가 보면 T1이 얼마야? 100원이죠? 그러면 T1 거를 몽땅 A한테 준 거예요. 그럼 A는 또다시 다른 사용자한테 줄 수 있어요. A가 서명을 해서. 그러니까 요 T2를 쓰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 요 아웃에 있는 수취인의 서명이 필요한 거예요. 서명이. 그래서 100원. B한테 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번 얘가 C한테도 주고 B한테 주면 이중 사용한 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요거를 이전 거래가 T2인데 A가 B한테도 100원을 주고 C한테도 100원을 줘요. 그럼 안 되죠. 이중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중 사용 여부는 이 모든 것이 어디에 공개돼요? 전자기록부라는 데에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가 또 공개가 되려고 그러면 얘를 받아들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T2를 사용하는 거래들을 찾아서 이중사용이 되고 있는지를 보고 안 되면 얘가 이 공개에 포함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한기 코인의 안전성을 한번 따져봅시다. 생성 문제, 총장만 가능하다고 했고 서명하여 발행하기 때문에 다른 참여자들은 발행할 수가 없죠. 괜찮습니다. 생성 문제는. 코인 내용의 변경 문제, 이중사용 문제는 뭘로 해결하고 있냐면은 이걸 공개를 하면은 변경할 수가 없고 이중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개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면 공개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어야 돼요. 누가 공개를 하면 그 공개된 내용을 수정할 수 없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공개하는 즉시 아무나 공개 못하고 유효한 것들만 공개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 공개를 하면 수정을 못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중앙집중식으로 하면 돼요. 총장이 유효성을 검증한 후에 거래가 있으면 항상 거래는 공개가 돼야 되는데 공개되기 전에 누가 검사를 해? 총장이 검사를 하고 검사해서 문제가 없는 것들은 공개를 하고 되겠고 서명해서 공개를 해서 다른 사용자들은 수정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총장을 100%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좋은 전자코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보세요. 만약에 그 100원짜리를 나눠서 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70원은 B한테 주고 30원은 또 누구한테 줬어요? 자기 자신한테. 그러니까 내가 가서 500원짜리가 있는데 400원어치를 상점에 내고 100원은 내가 거슬러면 받아야 되잖아. 그럼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100원짜리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200원을 지불해야 돼. 그러면 인이 몇 개겠어요? 두 개가 돼야 되지. 100원짜리 두 개를 여기다가 T2, T4 그리고 뭐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분할 통합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비트코인은 이 문제를 중앙 집중식으로 해결했나요? 아니죠. 비트코인은 중앙 집중식으로 해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누가 만들었냐? 몰라. 그런데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이름으로 논문이 2009년도에 발표가 돼요. 인터넷상에 공개가 돼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얼마 있지 않아서 오픈 소프트웨어가 공개가 됩니다. 그걸로 그다음부터는 쭉 전 세계에 퍼졌어요. 근데 누가 사토시 나카모토인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밝혀졌다고 뉴스 나온 적이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오보라고 하기도 합니다. 실제 일본 사람이 아니라고도 하고요. 모르겠어요. 어제 기준으로 1 비트코인의 거래 가격은 2,451달러예요. 우리나라 돈으로는 우리나라에도 비트썸이라고 하는 거래소가 있는데 어제 가격이 312만 9천 원이에요. 비트코인 한 10개만 있어도 참 좋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생성된 비트코인 수는 저거예요. 이거 곱하기 이거 해봐. 얼마나 많은 돈이 비트코인으로 유통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엄청나게 갖고 있어요. 근데 안 쓰고 있대요. 비트코인은 기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부터 양도를 받을 수 있고 공식 거래소에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공식 거래소 구입은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생성하는 건 아니에요. 자신이 일반 사용자한테 거래소에서 산 것들을 거기서 또 파는 거예요. 300만 원 있으면 한번 사봐.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P2P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사용한 사람들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P2P 망으로 인터넷 망으로 서로 통신을 한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상호 연결되어 거래 정보를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은 그래서 일반 참여자는 공개키 쌍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똑같습니다. 한기코인하고 인지도 기반은 아니고요. 비트코인의 주소 역할을 합니다. 내가 특정한 사용자한테 돈을 주고 싶으면 그 사용자의 공개키를 알아야 되겠고 그 공개키를 알면 그 공개키를 주소로 해서 양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용자가 받아서 자기가 쓸 수 있습니다. 한 참여자는 여러 개의 쌍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개인 키를 분실하게 되면 가지고 있던 해당 키와 연결된 모든 코인이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 카드 디스크에 한 10,000개짜리 비트코인을 넣어놨는데 하드 디스크가 망가졌어. 그러면 이제 자살해야지.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비트코인. 그래서 이 비트코인은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전자 서명에서 지불 의사를 밝혀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이런 식으로 지불 의사를 밝히는 거예요. 나는 얼마 갖고 있는데 누구한테 얼마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걸 서명해서 공개를 하게 됩니다. 이게 공개예요. 이게 트랜잭션이라고 하는데 거래들을 내가 공개를 합니다. 각 노드는 수신된 거래의 기본적 유효성을 확인해서 유효하지 않은 것은 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각 노드는 발생된 모든 거래 정보를 축적하게 됩니다. 거래는 즉시 확정되지가 않고요. 따라서 노드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래들을 수집하게 되고요. 수집된 거래들은 블럭이라는 단위로 확정이 됩니다. 블럭.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겠고요. 비트코인은 라운드별로 진행이 되는데 각 라운드에서는 임의의 노드가 블럭을 확정해서 공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블럭을 확정할 수 있는 확률은 확률적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거를 확정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먼저 한 사람이 임자가 돼요. 다른 노드들은 해당 블럭에 있는 모든 거래가 유효하면 이 블럭을 인정을 하게 되겠고요. 이 블럭이 한 사람이 공개를 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가 계산하고 있던 블럭을 멈추고 그 다음 블럭을 계산해야 돼요. 그 다음 블럭이라는 것은 이전 블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거래들을 또 다 모아서 새로운 블럭을 만들어서 확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한 번 공개된 정보는 수정이 가능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블럭들은 선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기존 종목까지 종합해서 유효성을 확인합니다. 즉 수정하지 않도록 만드는 작업을 자발적으로 여러 사용자들이 하게끔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그 금전적인 인센티브는 뭐냐면은 10분마다 새로운 블럭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블럭을 만드는데 성공한 사람은 25개의 비트코인을 받아요. 25개면 얼마냐? 25개 맞나? 곱하기 300만 원. 어마하지. 지금 당장 가서 채굴하세요. 채굴. 저걸 일찍 채굴했으면 네.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 작업을 합니다. 이걸 채굴이라고 그러는데 한 10분 정도가 소요되게끔 난이도를 조절합니다. 성공한 노드 수는 일정 수의 비트코인을 받게 되고요. 비트코인 수는 점점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 가면 채굴을 해도 비트코인을 못 받아요. 그럼 뭘 받냐?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항상 거래를 하면 입력과 출력이 일치하지 않아요. 맨날 수수료를 거기다 포함시켜 놓게 돼 있어요. 수수료는 다 채굴하는 사람 것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채굴할 때 들어가야 되는 정보가 이전 블럭의 해시값, 그 다음에 지금까지 확정되는 모든 거래들을 머클 추리로 쫙 모아서 루트 값을 계산합니다. 그럼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기존 거래들이 정보가 다 들어가죠. 그리고 내 거래값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동전을 받아야 되니까 그것도 만들어서 넣고 이제 막 만들어서 넣는 거예요. 수수료까지. 그래서 그거를 막 해시를 해요. 랜덤 값 넣어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해시 값이 나오면 채굴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수가 끝나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관계상 요 그림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 채굴하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물건들을 사서 채굴하고 있어요. 한번 채굴에 성공하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요 기계 하나가 채굴하는 기기들이에요. 요게 하나가 얼마냐? 1,000, 10,000, 10만, 한 50만 원? 한 60만 원 주면은 요런 기계 하나 살 수 있어요. 요런 기계 한 10개 사다가 집에서 채굴해 보세요. 전기세도 만만치 않을 테고. 근데 우리나라는 전기세가 싸서 이게 전기세가 싼 데로 또 많이들 이사 가요. 채굴하러. 그래서 좀 더 비트코인에 관련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하고 중간고사 관련된